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이거 쓰진 않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겠네. 어쩌지? 혹시 집 안 어딘가에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서랍을 열어보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신발장, 베란다 수납함, 주방 찬장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왠지 버리긴 아까운 것들 말입니다.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비싸게 샀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 추억이 담겨 있어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물건들, 쓰지 않는데 버리지도 못하는 것들이죠. 정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물건의 양에 압도되어 포기했던 경험 말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집안의 물건들 중 상당수는 지난일 연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깝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버려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물건을 못 버리는지 심리부터 짚어보고 카테고리별로 아까운 마음을 다루는 구체적인 정리법, 그리고 다시는 물건이 쌓이지 않는 지속 가능한 습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걸까? 먼저 우리가 왜 물건을 못 버리는지 그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까워서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크게 네 가지 심리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1979년 심리학자 카너먼과 트보스키가 발표한 전망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사람은 같은 가치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10,000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물건을 내보내는 건 뇌에게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물건인데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거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산 건데,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합니다. 물건 가격이 높을수록 버리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돈은 버리든 안 버리든 이미 지출된 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비싼 물건을 보관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매일 확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주고 있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손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나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언젠간 쓸 거야. 다이어트 하면 이 옷 입을 수 있어. 취미 시작하면 이 도구 필요해. 우리는 미래의 자신이 지금과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1년 안에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다고 보관한 물건 중 실제로 다시 쓰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언젠가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뿐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 여행 기념품, 돌아가신 가족의 유품. 선물을 버릴 때는 일반 물건을 버릴 때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건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다시 보고 싶은 건 그 물건일까요? 아니면 그때의 추억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파트 2. 아까운 물건을 분류하는 3가지 질문. 이제 실전입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는 물건을 앞에 놓고 딱 3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지난 1년간 이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1년이라는 시간은 사계절을 포함합니다.
겨울옷이든 여름 선풍기든 계절을 핑계 댈 수 없는 충분한 기간이죠. 1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그건 내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많은 물건이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1년은 이런 물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이 물건이 없어진다면 다시 살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단지 있으니까 두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없어져도 다시 안 살 것 같아. 라는 답이 나온다면 사실 그 물건은 이미 여러분에게 가치를 잃은 겁니다. 만약 정말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시 구입할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물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죄책감이 드는가? 물건을 볼 때마다 저거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 그건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짐을 얹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볼 때마다 미소가 나오는 물건이라면 그건 남겨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거치면 물건은 자연스럽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보내기, 나누기, 남기기. 자, 이제 카테고리별로 구체적인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3. 카테고리별 물건 정리법. 먼저, 선물 받은 물건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이걸 버리면 그 사람에게 미안한 거 아닐까? 나를 생각해서 준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선물의 의미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주는 순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고민했던 그 시간, 선물을 건네던 그 순간의 따뜻함.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물건은 그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죠.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때 선물 정말 고마웠어. 내 마음 덕분에 참 따뜻했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한 후에는 물건을 놓아주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선물을 준 사람도 여러분이 그 물건을 평생 보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세요. 디지털 앨범에 소중한 선물들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면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음은 비싸게 산 물건입니다. 비싸게 샀던 운동기구, 한 번도 입지 않은 명품 옷,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비싼 물건을 정리할 때는 회수 가능한 가치에 집중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면 구입가의 30에서 50%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되찾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저축하세요. 이렇게 하면 과거의 선택을 미래의 더 나은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이라 정말 버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다면 한 달 박스 테스트를 해보세요. 불투명한 박스에 그 물건을 넣고 날짜를 적어둡니다. 한 달 동안 그 물건이 필요해서 박스를 열었다면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열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의 짐이 되면 마이너스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옷입니다. 옷은 아까운 물건의 대표 주자입니다. 비싸게 샀는데, 선물 받은 건데, 살 빼면 입을 건데, 이런 옷들이 옷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옷 정리의 핵심은 행거 테스트입니다. 모든 옷걸이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두세요.
입은 옷만 정방향으로 바꿉니다. 한 달 후 여전히 반대 방향인 옷들이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니까요. 상태가 좋은 옷은 중고 플랫폼에 올리거나 의류 수거함에 기부하세요. 물건이 다시 쓰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물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남긴 옷들로 캡슐 옷장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 위주로 구성하면 적은 옷으로도 오히려 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방 물건입니다. 주방에는 충동적으로 산 조리 도구들이 넘칩니다. 에어프라이어 전용 집게, 와플 메이커, 아보카도 슬라이서, 한 번 쓰고 찬장 깊숙이 넣어둔 것들 말이죠. 하나의 기능만 하는 도구를 남기세요. 아보카도 슬라이서는 없어도 칼이 대신합니다. 에그 슬라이서 없어도 칼로 충분히 자를 수 있죠. 복잡한 도구는 과감하게 보내세요. 주방을 정리하면 요리가 오히려 더 즐거워집니다. 필요한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정리 대상은 상태에 따라 중고 판매하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세요. 다섯 번째는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들. 이런 것들은 함부로 손댈 수 없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만질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서 그 시절이 떠올라서 차마 손을 댈 수 없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추억은 디지털로 보존하고 대표만 남기세요. 아이의 그림이 100장이라면 가장 의미 있는 5장만 액자에 넣어 전시하세요. 여행 기념품이 20개라면 가장 마음에 드는 3개만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요.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추억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앨범에 보관하세요. 사진 한 장이면 그 감정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박스 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추억은 오히려 희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돌아가신 가족의 물건은 가족끼리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어머니의 스카프를 동생에게, 아버지의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상자에 넣어 또 보관만 하는 것과 누군가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물건이 계속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존재도 더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물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글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은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영원히 남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입니다. 캠핑 장비, 특수 공구, 파티 용품,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것들 말이지입니다. 느껴보셨죠? 그 물건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요즘은 대여 서비스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캠핑 장비는 캠핑장에서 빌릴 수 있고 공구는 동네 공유센터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특별한 의상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물건을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소유에서 사용으로 관점을 전환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쓰는 물건은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쓰면 공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4. 지속 가능한 정리 습관 만들기. 한꺼번에 대청소를 해서 다 정리하겠다. 이건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한꺼번에 정리한 집은 상당수가 반년도 안 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정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을 버리는 것만 신경 쓰고 새로 들어오는 물건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구만 있고 입구가 없는 거죠. 정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물건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4가지 습관만 실천하시면 다시는 물건이 쌓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15분 정리법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행동심리학에서는 큰 프로젝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아예 시작을 미루는 것을 시작의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타이머를 15분만 맞춰놓고 한 공간만 집중해서 정리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한 칸이면 됩니다. 15분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시간이니까요. 심리적 부담이 적어서 실천율이 높습니다. 매일 15분이면 한 달에 7시간 반. 상당한 양의 정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옷장 한 칸을 정리하면 됩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간다 원칙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만 신경 쓰고 새로 들어오는 물건을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새 옷을 하나 사면 기존 옷 하나를 정리하세요. 새 책을 사면 읽은 책 하나를 기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48시간을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동적으로 사고 싶었던 물건도 이틀만 지나면 대부분 마음이 사라집니다. 쇼핑하기 전에 이걸 들이면 뭘 내보낼까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충동 구매가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감사하고 보내는 의식을 만드세요. 물건을 정리할 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일본의 정리 문화에는 물건에게 감사하고 보내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에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죄책감을 줄이고 정리를 더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잠깐 손에 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내게 좋은 시간을 줘서 고마워. 비싸게 샀지만 실패한 물건이라도 좋은 교훈을 줘서 고마워. 덕분에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을 보내는 것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정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버리기 전에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물건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정리한 물건들이라는 앨범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도 있었지 정도로 가볍게 넘어갑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진이 있으니 추억은 그대로인데 공간은 깨끗해지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물건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부하거나 판매하세요. 물건이 다시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물건을 가장 잘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물건 중 70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30개의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버릴까가 아니라 이걸 내 미래에 함께 가져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의 짐이 되던 물건들을 보내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선물 받은 물건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이어도 좋고 비싼 물건 하나를 중고거래에 올려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15분만 투자해서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고 그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정리 경험 혹은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 버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